최근에 나왔던 의사 리포트 UBS 쪽으로 보게 되면 3,400이 한계겠다. 법인세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들도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순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 좀 어떤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탑픽으로 보고 9월달은 좀 이렇게 눈치 보기로 봐야 될 것 같고.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모시고 국내 증시 상황 지금 약간 좀 지루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졸려요. 졸리다고. 아, 졸리다고요? 네. 네. 이 졸린 장세가 언제 끝날지, 끝나지 않다면 여기서 어떤 기회가 또 발생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다가 파월의 또 발언이 그러니까 또 금리를 내린다 그런 또 뉘앙스로 비춰지면서 다시금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버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 지금 고용 둔화되면서 좀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반기 이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하반기도 격동의 시기 같고요. 네, 상반기도 격동, 하반기도 격동, 투격동. 맨날 격동. 항상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벤트도 매주 슈퍼위크래요. 네, 그러면서 슈퍼마켓 가는 위크 이런 쪽에서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에? 어차피 다 끝난 다음에 보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가? 그러면 그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 해석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랑 똑같이 했었고 다 그냥 매파적인 얘기들이 중심이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뉘앙스만 살짝 나는 매파다. 하지만 갑자기 툭 떨어져요. 보니까 비둘기 깃털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약간 좀 선제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좀 관리는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가장 주축은 일단 물가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고용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쪽을 얘기를 하다가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위축되고 있다. 이거는 약간 그렇게 썩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쪽들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상 신호가 나오게 되면 연준은 움직이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는 물가도 중요하겠지만 물가보다 고용 지표를 많이 또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다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지표가 물가부터 또 그거를 왜냐면 지금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관세라고 하는 변수. 당장은 지금 8월 29일부터 뭐가 나오냐면 드미니미니버스 그러니까 소액 소포에도 $800 이하짜리 소액 소포에도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즉각적으로 만약에 다른 품목이라고 하게 되면 B2B 관련된 쪽들은 일단 가격이 이런 건 네가 부담해라고 해서 미국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800 이하인데 거기다가 $80를 붙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이 10% 가격 인상이 되는 걸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800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미친 쪽이죠. 미친가? 좀 그 정도쯤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물품이라도 만약에 직구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소비재 쪽들이겠죠? 거의 다. 그런 쪽들은 우리는 K뷰티나 K푸드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런 쪽들은 그들이 가격 저가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바로 소비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좀 큰 거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같이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자극되는 모습들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다 일시적일 거다 아무 이상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연준에서조차도 일단은 물가가 튀겠지만 일시적일 거고 또 다시 한번 3, 4개월 뒤면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소비 관련된 지표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물가도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PC 지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CPI보다는 좀 낮을 걸로 보는데 괜찮을 걸로 보지만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뭐가 뜰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모든 경제 지표는 앞으로 다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금리는 하니까 9월이야? 그럼 9월 다음엔 12월 어차피 한 10일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또 한 번 하겠네. 지금 올해 2번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단기 금리는 그렇다고 칠게요.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약간 주춤한데
장기금리 이게 잘 안 빠져요. 오히려 턴하고 있고 장기금리 차가 더 장기금리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 좀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금리, 단기금리 할 거 없이 다 우상향으로 딱 턴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특히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뭔가 불안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금리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지금 암시하는 바가 이게 조금 좀 그냥 녹록지는 않은데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냥 금리나 하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드라이브 걸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열심히 일한다 와 이러면서 시장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감안은 좀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마지막으로 9월달 같은 경우는 9월 시장 전망하는 거죠 지금요? 맞아요. 아무래도 추석 전후로 항상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국 증시는 1, 2, 3, 4, 5, 6, 7, 8까지 하고 9월달 추석 연휴 끝이면 뻗어버려요 그냥. 잠깐 뒷짐지고 있고 이래 되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네, 10, 11, 12는 그냥 놀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배당 끝나고 나면 그때 좀 많이 빠진 거 사볼까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이번에도 거의 될까 말까는 이제 또 정부에 따라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9월 달에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유동성은 조금 생각보다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영레포 잔고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레포 같은 경우는 일단 연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빌리는 자금인데 그게 반대로 영레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융기관한테 빌리다 보니까 자금들이 유동성이 좀 공급되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계속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이게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주식시장은 강세로 보이는데 바닥까지 왔으면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럼 다시 회수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9월 달은 약간 유동성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미국이 9월 달은 보통 법인세 납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위축되는 측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좀 줄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북클로징이라고 그러죠. 결산하는 쪽들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들은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일을 일하든가 하여튼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9월 22일, 23일이 그들의 방식대로는 유대인들의 북클로징이 나오는 그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 달에도 클로징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정리하고 약간 그런 다음에 올해 장사 끝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유동성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 봤을 때 9월 달에 보는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과거부터 그랬어요. 미국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 중에 한 달이 9월 달이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기대는 금리나 함께 하긴 하겠지만 그걸 보게 되면 또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뭐 그냥 팍팍 가는 것보다 갔다가 주춤 잠깐만 가다가 주춤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지금 두 축인데 국내 모멘텀 해외 글로벌 모멘텀 두 축인데 글로벌 모멘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모멘텀은 그렇죠. 네, 더 얘기하면은 조금 좀 입 아프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때 화를 좀 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글로벌 증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쪽에서 약간 좀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번 보고 9월 달은 일단 지금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매매하셨다면 이번에는 이러고 매매하시죠 이러고 네, 그게 조금 약간 좀 여유 부리면서 그리고 좀 체크할 거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대주주 요건 아무래도 좀 강화한 거, 그다음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분리과세 혜택, 노란 봉투법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국내 증시 모멘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망가뜨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일단은 옐로우 엠빌로프 액트 노란 무슨 기술 쪽 지표인 줄 알았어요 순간. 엠빌로프 얘기 나와서요.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여기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치 유튜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철저하게 함구하고 또 그러고 싶지만 장기적인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좋은 법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큰 틀에서 경제 구조를 봤었을 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투자를 확대해서 그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의 여파가 다시 한번 또 매출 증가로 나오고 그래서 선수단들 군대도 구조로 가져가는 경제 기본 방향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겠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쪽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로봇주가 막 상한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장이 먼저 선택한 겁니다. 맞아요.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람은 덜 쓸 거고 그러면
사람을 덜 쓰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여파는 다 또 저희들 노동자들한테 올 텐데 인력이 대체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자꾸 이제 그 권익을 보호한다는 쪽에서 이제 상충되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한국에 그 공장을 두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 게 기업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거기까지 한데 점점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할 여지가 많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쪽들 또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2차 상법 개정까지 들어가서 집중 투표제까지 해서 뭐 괜찮다 뭐 지금 여러 가지 푸시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 외사 리포트의 반응으로 보게 되면 딱 8월 초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로 가지고 막 움직였었을 때 그때부터 일단 외사의 분위기는 그 전달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밸류업 한다. 그래서 막 다 뭐 3,700, 4,000 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딱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일단은 대표적인 최근에 나왔던 외사 리포트 UBS 쪽으로 보게 되면 3,400이 한계겠다. 정고점 살짝 돌파하는. 네, PB 1.1배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3,950까지 바라봤었습니다. 1.2x배까지 보면서 그런 거를 그 정도로 둔다는 얘기는 일단 진행되는 걸 좀 지켜보겠어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 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세제 개편안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핵심을 대주주 양도세 쪽으로 보는데 그거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뭐 법인세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들도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뭐 큰 기업도 당연히 문제 좀 영향을 받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영업 디레버리징이죠. 거기서 나오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순이익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뭐 영업이익이 5%라고 하면은 법인세율 그렇죠. 매출이 아니라 아무튼 1% 이상 올라가면은 거의 코스트 쪽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적진 않은 거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또 대주주 양도세가 저희가 관심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계속 미룹니다. 네, 계속 바쁘시겠죠. 근데 또 한미 정상회담 하시고 한중 중국과의 관계도 챙겨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건 사실인데 저는 그 대답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반기 전략들을 짜자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동안에 많이 오른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저희보다 큰 형님들 손 이만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대주주 양도세 내 종목 A, B, C, D 다 걸리는데 다 주룩 줄인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인데 중요한 건 이건 시행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면 뭐 11월이었었죠 작년에. 네, 그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또 이러고 하면서 또 휘청휘청 봐야 되는 현실이 조금 좀 서글픈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JP모건에서는 따끈따끈하게 어제인가 오늘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잘 하고 있다. 뭐 응원한다는 쪽에. 그래요? 오른다가 아니라. 네, 간파이 코레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핵심이 그겁니다. 3차 상법 개정까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만족하는 수준까지 들어올 것이다. 3차 개정이 9월 달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것들이 그거죠. 배당 분류과세 관련된 얘기 들어갈 거고 자사주 의무 소각 이런 쪽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끝판왕 그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 좀 어떤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쪽에서 여전히 지주사 뭐 보니까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죠. 뭐 그 리포트니까 네네. SK를 탑픽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지주사 이제 챙겨야 될 시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그렇게 좋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야겠죠. 네. 근데 지금 한 5월, 6월, 그러니까 7월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사다가 지금 딱 스톱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딱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진행되는 거 보고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지금 현재로 33% 정도까지 됩니다. 이게 많은 수준이냐 적은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지난 과거 한 1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19 때 그때 많이 팔았죠. 그리고 또 작년까지 해서도 우르르 나갔던 모습들이 제대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30%대 후반이나 40%대까지 가는 게 과거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왜 그들이 지수는 3,000선, 3,200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까? 이게 핵심인 거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요. 그게 뭔가가 뭘까? 장기적인 한국의 성장성, 뭐 이제 인구 떨어지고 뭐 이제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들, 거기서 나오는 걸지. 아니면 그냥 뭐 지금 나오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거와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또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 1,400원대가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이제 3,200선 지난 고점 때 3,300선 막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벌써 제가 보기에는 1,200원대 초중반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1,400원대 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체력도
환율을 대비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 또 우리도 밸류업 여전히 하고 있다. 푸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이 해줄 수 있느냐 외국인들이 그거를 체크하는 게 하반기에 중요한 포인트 같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야 제가 보기도 지난번에 3316이었나요? 3318? 예, 지난 코스피의 고가 예, 월봉 3316이네요. 예, 3316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가는 게 이제 보여지겠죠. 근데 그때가 주도가 외국인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돌아온 네네. 외국인들이 사면서 야 한국 이제 강하대 하면서 훅 들어오는 게 좀 보여줘야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또 테스트의 시간 그렇게 보고 네, 일단 9월 달은 좀 이렇게 눈치 보기로 봐야 될 것 같고 10월은 11월은 또 저희 대주주양도세 관련된 이슈 봐야 될 것 같고 예 올해 다 갔네요 뭐. 아 그러네요. 네. 끝. 네. 이번엔 좀 삼성전자 얘기해 보겠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회장과 이 네. 젠스낭 CEO가 포옹하는 장면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그리 고대하고 고대했던 HBM 공급망 청신호가 켜진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대 연대도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맞아요. 네. 만나자마자 yo bro 그러면서 확 껴안는 거 보고 저거 또 GTA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GTA 아시나요? 몰라요. 네. 게임 쪽에 이제 게임도 좀 하시고요. 네. 방송 그만하고 네.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뭔가 좀 끈끈함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좀 쌓일 뻔했는데 주가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네. 지금 분위기는 딱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 막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와 이거 이제 테슬라 잡고 다음은 어디 잡아볼까 그러면서 뭐 그 다음에 과거 고객했던 퀄컴이나 물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브로드컴 하고 있다가 퀄컴까지 가서 이제 세계관이 확 확장되는 거죠. 우리 파운드리 세계관 TSMC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막상 현실을 보게 되면 이번에 테슬라 쪽의 자율주행 칩 관련된 쪽들 이제 어드밴스드한 쪽들까지 쭉 체크해 보게 되면 총 분량이 지금 시스템 파운드리 LSI 쪽의 총 매출에 그걸 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나오는 것까지 다 치게 되면은 10%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뭐 실적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뭘 바꿀 수 있는 쪽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딱 지금 분위기는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추가 수주가 들어오는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보강이 돼야 적어도 지금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TSMC를 쫓아가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이제 2단원까지 해서 수를 얼마나까지 잡았느냐 많이 잡았다고 하더라고 뭐 60%까지는 얘기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잡았다고 하는데 그게 잡게 되면 당연히 고객들이 오겠죠. 고객들은 지금 TSMC 앞에 뒤에 줄 서서 불만이에요. 얘네들이 자꾸 매년 가격 올리고 있고 이번에 또 애리조나 공장을 1년 빨리 착공을 그러니까 가동을 빨리 예상보다 1년 빨리 한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돈이 되니까. 네, 가격을 계속 올려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 운영 비용 같은 경우 특히 노동 비용이나 전기료 이런 것도 생각보다 더 높다 보니까 그리고 초기 가동 비용도 있다 보니까 그걸 가동함으로 해도 지금 다 줄 서 있는데 뭐 가격 올리지 뭐라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TSMC가 갑입니다. 원래는 을이지만 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서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한 3달 늦게 줄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불만들이 있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물량들이 쭉 들어와서 이번에 테일러 공장 추가 투자나 조금 좀 확장시켜서 그거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에는 가장 큰 힘이 되겠죠. 지난번 제가 나와서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딱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드리, 그랑 HBM 네. 이 2가지 축들이 뭔가 하나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움직인다. 그때가 가격이 5만 원대 중반대였나? 막 그때 그랬을 때도 네. 그거만 확인되게 되면 한번 레벨업 될 것이다. 근데 지금 7만 원대네요. 맞아요. 네. 근데 더는 못 갑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로만 보게 되면 여기는 거의 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저 사람도 삼성전자 7만 2천 원 얘기하려고 그러지? 예, 그 얘기입니다. 예, 7만 2천 원이 돌아야 다음 8만 원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직까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고 HBM입니다. HBM은 일단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이제 9월달 정도면은 HBM4까지 그러니까 다음 루빈 시리즈 것까지 이제 확정이 시켜서 그래서 이제 거의 물량이나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까지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그래도 HBM4 자신 있게 공급하면 발열 다 잡고 공급 잘할 수 있는 쪽은 어디냐 나야나 이러면서 30% 업을 불렸습니다. HBM3보다.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HBM4E 있죠. 3 말고 4E 다음 루빈 300 시리즈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1테라예요. 1테라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용량도 그렇게 큰데 이거 나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30% 세게 지르죠. 엔비디아는 받고 그 청구서 받고 잠깐만 워 잠깐만 한다고 해도 누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다 보니까 고심 중인데 그래서 빨리 삼성전자를 끌어들여서 이거를 그렇게 불러도 한 20%만 해. 안 그러면 삼성한테 물량 확 준다. 이러면은 하이닉스 어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용하려고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삼성을 계속 좀 키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반가워서 우리 최수영 선생님이 이재용 원장을 팍 까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그러면 공정 중에서 1ABC, C, D램 쪽에서 1C, 1X까지 가는 거 그 과정 쪽에서 뭔가 딱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HBM3, 다음에 HBM4까지 가는 이 과정들을 딱 연결시키겠죠. 그게 아직까지 뭐 기사나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72,000원 안착 그다음에 가지야라고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 때문에. 하지만 하이닉스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시총으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최근에 나온 주가가 200조가 안 돼요 지금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안 나는 건 아니고 그럼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5배, 6배 아마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서 누가 추가로 공급을 해서 하이닉스의 물량이나 그러니까 Q나 P를 건드릴 수 있는 쪽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인데 뭐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피곤하다 이런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택지가 실적 따라서 줄을 세운다. 지금 하이닉스만큼 그렇게 나오는 실적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싸요 실적 대비해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플레이가 또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기억하실 게 그래도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그 사이클에 맞는 쪽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얼만큼 조절을 해서 삼성전자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느냐 그거에 따른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랑 한 벌써 2년 전이네요. 하이닉스 가지고 또 막 얘기 들으면서 또 댓글은 그렇게 달렸죠. 저 인간은 왜 맨날 하이닉스만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 좀 행동도 안 한다고? 예. 사이클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왔고 만약에 지금 반도체 쪽을 보면서 그런 걸 같이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3, 하이닉스 7 정도로 아니면 하이닉스만 쭉 끌고 오셨다가 어떤 뭐 삼성전자까지 같이 겸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팔아서 한 7대 3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요게 또 하이닉스가 훅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빠질 겁니다. 그러면 줄였다가 삼성전자를 사든가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돌아가면 하이닉스도 빠지겠죠. 예전에는 상관관계가 0.8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상관관계가 0.2가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태상적인 운명 그런 쪽에서 그걸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가 뭐 인텔 지분 취득하고 나서 뭐 삼성전자나 TSMC 뭐 여기에도 뭐 지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수혜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도 안 됩니다. 예,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나오는데 뭐 자국에 대한 기업에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어떤 기업이 약간 좀 위험해서 국가가 자본을 투여해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보통 우선주나 뭐 전환 우선주나 뭐 이런 쪽으로 다른 걸 발행하는데 이번엔 보통주로 들어갔습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기업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입장 쪽으로 정부가 지분을 들어간다. 우리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은행이나 어떤 약간 금융자본이 다른 구성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훅 들어간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 싶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 같고요. 근데 그런 논리를 똑같이 해서 외국 기업들한테 요구한다. 그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주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이 삼성전자나 뭐 TSMC 요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 참여라든가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안 주고 그리고 차라리 지분 투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조금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본을 늘려가는 쪽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약 조건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가 뭐 미국에 우리 투자한다고 해서 뭐 자본까지 투여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뭐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 주가 판다 이씨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쉽게는 못할 것 같다. TSMC는 거부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TSMC는 아까 말씀드렸죠. 갑입니다. 갑인데 하찮은 미국 정부가 우리를 과연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긍정적인 것보다 저는 부정적인 게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특히 이제 보통주 가져가는 거는 의결권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네. 언급되면서 이제 더 구체화됐죠. 그럼에도 네. 조선주는 약간 재료 소멸 그런 이슈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네. 조선주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원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울컥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원래 한미 정상회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가서 이제 수혜를 받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조선 원자력, 뭐 반도체 이런 쪽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패턴 봐서는 약간 저는 슈팅이 나올 그 세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첫날은. 네, 그래서 아이고 깨갱 이러고 있었는데 둘째 날 네, 받고 그냥 훅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맞추셨네요. 뭐 첫날은 틀린 거니까 틀린 거죠. 예? 그 해피 엔딩이니까. 끝이 중요한 거죠. 뭐 결과는 아무튼 조선은 쉽게 그런 때가 기회입니다, 솔직히. 세론 나올 때가. 네, 세론도 한번 잠깐 나고 그냥 바로 후룩 달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게 항상 기회인 기회인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뉘앙스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필요한데 배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와라. 근데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존스 액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스법 이게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 연안에서 움직이는 배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 쪽들이 이게 개정을 시키려고 했더니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노조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도 안 된다라고 액션을 취합니다. 그렇게 그 생산성이 안 나오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노조의 문제긴 하죠. 생산성 안 나오고 뭐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또 꼬박꼬박 다 휴가나 이거 챙겨 하다 보니까 미국 조선이 망가진 또 하나의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제조업들이 망가진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마스카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미국 전략선단하고 만약에 이제 또 LNG선까지 합치게 되면 250쪽 앞으로 2040년까지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선단이 뭐냐면은 지금처럼 만약에 또 전시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배가 상선으로 가던 걸 바로 정부가 가져와. 그래가지고 공급선으로 바꿉니다. 전략적 물자 수단으로 바꿉니다. 그게 한 250척이 필요해요. 지금 다 놓아야 돼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총 500척 정도를 누가 만들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조선 좀 되는 나라 일본은 지금 용접하시다가 지금 막 갑자기 막 실려가세요. 막 60세 넘으신 분들이 다 근데 지금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잘 대처하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해외 인력들을 데려와가지고 그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좀 장인분들이 퇴직을 못 하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전수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어가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만약에 한국에 남아서 계속 이 역할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유출된다. 그럼 우리 다 돈 벌었으니까 우리 돌아갈래?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로봇으로 대체한다. 용접 로봇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게 또 이제 얼마큼 또 가동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쪽에서 결론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모듈 식으로 생산을 해서 반조립까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가서 미국에서 아예 딱 조립을 끝내는 겁니다. 그럼 존스법에 안 벗어나겠죠. 그걸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브라보, 굿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 조선소 옆에 그러면 지금 다 조선사들이 바쁘잖아요. 벌써 2027년까지도 다 물량 받아 있고 그런데 그럼 약간 좀 노는 회사들 논다기보다 약간 중형선사 진짜 다시 해쳐 모여 그런 거죠. 어벤져스 중형급 쪽에서 어벤져스 중형선사들을 모여가지고 그거를 담당하게 해서 가지고 만들고 보내려고 그럴 준비 쪽으로 이렇게 청구서를 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선은 똑같이 조선주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조선 방산 그리고 또 원자력 모든 요 섹터들이 지금 주도하는 섹터는 흐름은 크게 보기에 기계산업들입니다. 기계산업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적이 아니라 저희가 자꾸 실적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적은 만약에 지금 현재 조선주가 예전에 갖고 있다가 지금 실적이 나와서 와 이제 사이클 돌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팔아야 됩니다. 조선주 이거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모든 이 기계 업종의 가장 큰 핵심은 수주입니다. 수주가 제일 중요해요. 슈퍼주니어 수주. 되게 약간 찐 전문가라고 막 생각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이거 잘라주세요. 수주가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실적이 돌았다라고 해서 사이클이 확장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도는데 여기서 앞으로 또 수주가 받기 시작하면서 사이클을 확장되는 국면들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방산도 그렇고 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더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핵심은 수주입니다. 여기서 실적 갖고 얘기한 거는 사이클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바닥에 고포에 사서 실적 안 나고 막 저거 망한다, 저거 끝났다. 예전에 삼성중공업을 저희도 한 2년 전에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그 조선업 아무 얘기 안 할 때 제가 혼자 와가지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가가 7,200원이었습니다. 네. 그때 사이클로 보게 되면 네. 수주산업은 지금이 바닥이다. 네. 그리고 욕 많이 알렸을 거예요. 아마 절반 욕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때 같은 경우도 또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드릴쉽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러시아 쪽으로 납품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3대인가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안게 돼서 대규모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정리하고 턴하고 그래서 턴을 내다 보니까 간신히 실적 돌아가고 가장 늦었어요 또. 그런 쪽에서 이런 때가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한 3배 올랐나요? 삼성중공업만?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까지 바라보는데 좋을 때가 계속 좋을 때 연장 그게 수주가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 조선 쪽입니다. 지금 또 얘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좀 조선주가 비싸 PBR 3배 4배 이미 많이 올랐어 이러면서. 네. 내년에 한 번 더 가게 되면 5배 6배도 비싸다고 하실 분들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실 건 수주. 네, 수주만 들어 지금 조선 쪽에서 수주를 기대하는 게 LNG죠. 네. LNG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LNG 터미널들을 미국에서 막 이제 계속 또 짓고 있다 보니까 터미널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수출해서 수입하기가 올 때, 그러니까 그 FLNG라고 그러죠. 액화했다가 기화할 수 있는 이 터미널들, 그 수입 항구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어차피 다 지금 이번 무역 합의를 통해서 요구한 거를 지금 미국이 얘기한 거를 다 수입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들도 다 터미널 지어야 되거든요. 수입하는 터미널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그런 플로팅 플랜트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걸 또 누가 잘합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세계관이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거를 누가 잘해요? 예? 누가 잘해요? 조선사들이 다 잘하는데 네. 그중에서 특화된 쪽은 삼성중공업이라. 네. 이거 좀인데 이걸 막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수주다. 수주가 보면 받는다. 지금 그럼 단기적으로 세로 나올 수 있어요. 수주 받는다 그러면 주가 쭉 올라다가 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세요.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선주 말씀하셨지만은 또 조방원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섹터가 같이 몰려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이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시세가 살아나고 있어요.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방산주는 지금 너무 지금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러우 전쟁 끝난다. 그러면서 재건주 사고 방산주 팔아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과연?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거를 러시아 쪽에 대한 시각으로 잘 바라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예, 대종주면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만약에 아닐 거였으면 벌써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갔겠죠. 아직 살아있다. 네. 일단 얘기는 첫 번째는 러시아 입장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의 역사적인 또 고찰이 좀 필요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소비에트 유니온까지 나갔다가 그게 이제 하나씩 더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레닌이 세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네. 이제 그 역사 시간인 줄 알았어요. 네. 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거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보게 되면 혹시 러시아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네, 전쟁 국가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근데 거기서 나온 거 보면은 미국만큼이나 탁 튀었어요. 가장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유럽 쪽 바로 앞에 있는 우랄산맥 정도.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라산 정도?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 높이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그 장애물 빼고는 다 털려 있습니다. 독일이 나치가 러시아를 침공한다 그러면서 왔었을 때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얼마 만에 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20일 만인가 그냥 훅 진격해버렸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쭉 달리면 달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적으로는 그때 날씨가만 그때 그렇게 춥거나 그렇지 않았었으면 함락당할 뻔했어요. 모스크바. 그랬다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적으로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털을 잡고 있는데 막아주는 게 없다 생각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뭐 저 동쪽으로는 밑에가 이제 바다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막아주는 게 없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서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라는 쪽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러시아 사람 아닙니다. 예, 한국인. 예, 근데 거기서 네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먼저 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푸시푸시를 하는 거죠.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나토 가입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서유럽 쪽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면은 내 앞에 바로 적군들이 와 있는데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 입장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렇게 나온 거밖에 안 되죠. 이번에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 쪽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잠시 봉합 쪽입니다.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좀 됐고 그러면 어딜 건드려야 되느냐? 위쪽에 쭉 있죠?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쪽들. 다음은 너 하다 보니까 폴란드가 그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기 그래도 강자들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는데 거기를 딱 보려고 하니까 프랑스는 뭐 맡기면은 10년 걸려요. 라팔 전투기 네. 지금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문했던 게 13년 만인가? 그때 납품받았대요. 네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다 함락당하고 끝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납기 딱 맞추고 가성비권 쪽들 한국과 손잡은 게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게다가 또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합니다. 일본 너희 잠깐 와봐라. 왜 방위비 인상 안 하니? 그러면서 네 건 네가 지켜라. 이제 내가 세계 경찰인 줄 아니? 그러다가 우리가 적자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데 정신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 맡기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방위비가 다 올라갑니다. 다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올라간 방위비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방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걸 봤었을 때 이게 끝이라고요? 노노노. 네. 수주의 가능성은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가 이러다가 또 어디 국가 쪽에서 뭐 동남아나 중동이나 뭐 어디든지 나오기 시작한다. 한번 또 레벨업이 확 돼버립니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수주의 가능성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거는 보셔야죠. 방산은 안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남 원전 어떻게 보세요? 원전 하나씩 도장 깨기로 가는 중이죠. 네. 원전입니다. 네. 원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입을 터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두산모빌리티 지금 시총이 뭐 40조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인정 못 하겠어요. 저 예전에 두산그룹 알지? 그러면서 저 밑에 두산 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자가 다 망한 두산건설의 위브더 제니스였나? 하여튼간 그 일산에 그 망한 거 가지고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두산그룹의 거의 아픈 손가락 그런 쪽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런 거 함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오래 하셨던 애널 분들도 다 그렇게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렇게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냐면은 원전 좀 지어줘라. 네. 그렇다는 얘기는 원전을 그렇다고 미국에 원전 기업들이 없습니까? 있죠. 저희가 잘 아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 정도까지는 딱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리 특허 같은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본 적이 20년 전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 그럼 내가 뭘 따왔습니다. 그러면 아싸 이제 뭐 해야지 하고 근데 잠깐만 뭘 맡길 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주기기부터 보조기기부터 이런 모델 밸류체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장 가성비 높은 중국과 기타에 맡길까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지금 다 있는데 거기다 맡길까요? 그럼 또 유럽 쪽 거기다 맡길까요? 없습니다. 딱 우방이라고 해서 그래도 기술적인 좀 안정성과 같이 하려고 하는 쪽들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이 당연히 낙점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300기를 원전을 짓는다고 해요.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다 연결시켜 가게 되면 다음 대세는 지금 원래는 종주국이 원전은 미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들 나름대로 개조시켜서 왔다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 프랑스에 맞게 바뀌었다. 뭐 또 중국, 러시아 다 강국들입니다. 그건 다 좀 적대적으로 보는 쪽이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을 말고 새로운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SMR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MMR입니다. SMR보다 MMR이 더 중요합니다. MLM 아니고요. 초콜릿 아니고요. 네네네.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 SMR보다 더 적습니다. 적고 비용 그리고 또 기간 단축된 쪽으로 그렇게 간 게 오클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저희가 SMR 뉴스케일 파워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오클로가 지난번에 그 행정명령 사인했을 때 뒤에 딱 CEO가 웃고 계셨습니다. 네, 이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오클로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아마 MMR을 통해서 한번 레벨업 되는 과정을 본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쪽이 없어요. 네, 직접 뭐 다 설계 시공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쪽들은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아이디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그렇다고 또 올라온 가격에서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보면은 두산모빌리티도 좀 밑에서 저기까지 우르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계약 논란. 네.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수주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수주는 이상이 없어요. 그중에서 약간 수익성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밸류체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수익성이 이만큼 줄 거니까 너희들도 같이 동참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그런 쪽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주 이럴 때 싸게 사는 기회였죠. 여기 손절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빠지게 되면 그냥 주가 보고 아이고 이거 잘못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빠지는구나 싶은데 빠질 거 쓰면은 이렇게 세게 안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가시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게 되면 매수기회로 보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무슨 뉴스가 나가지고 흔들린다. 근데 만약에 수주 취소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오래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 수준은 이상 없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얘기들 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노이즈가 나온다. 이거는 잘 활용하셨으면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장이 부진하거나 좀 내려갈 때 오히려 좀 반등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보니까 이 미국 ESS 수주 호재가 있고 리튬 가격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시는지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일까요? 이것도 또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죠. 네. 마지막 제가 나와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ESS 얘기를 하는 거죠. 네, ESS 관련된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쪽은 압축해서 그것만 보자.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양극재가 LNF였습니다. 예. LNF 요즘 주가가 그때 한 두 달 전이었나요? 예. 이거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정 좀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게 증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묵직할 수 있다. 조금 덜 올라긴 했는데 그러네요. 여전히 추세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다 좋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큰 축이었던 전기차 쪽들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보조금 이제 안 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큐가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적어도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생존 경쟁으로 몰리죠. 그러면 LFP라고 하는 좀 싼 쪽을 탑재시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보조금 없어도 이렇게 가격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LFP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전환 시도를 많이 할 것이다. 그쪽이 투자 아이디어였고 그것만큼이나 커지는 게 ESS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거기와 연관되는 쪽들은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공장들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쪽들이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이 미국에서 총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인 공장이 3개가 있을 거고 GM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현대차 거, 닛산 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거기서 가장 빠르게 전환시킨다 그러면 자체적인 공장들은 바꿀 수가 있을 거고 GM 같은 경우는 나 좀 LFP로 바꿔줘. 그러면 또 대응할 수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쪽들이 더 바뀌는 거죠. 그중에서 또 ESS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자체 공장들은 바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아직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 쪽으로는 빠르게 들어간다 그러면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아마 전기차 쪽들은 아직까지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쪽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장비주들 막 이런 거 움직이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정도의 우리도 기회가 와 있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라는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핵심은 ESS 쪽 그리고 LFP 쪽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 맞는 쪽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압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ESS 부품 종목들이 있겠죠. LG에너지 솔루션이 붐이 가서 그쪽으로 전환되면서 이쪽을 강화시킨다. 그럼 거기 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시총이 좀 크지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붐이 진출했어요. 공장까지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정체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적이 나오는 게 폭발하는 구간이 아마 한 2년 뒤 정도쯤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폭발할 겁니다. 실적이. 실제 시총 작은 거라도 말씀드려도 돼요? 뭐 말씀해주세요. 네. 너 때문에 뭐 이런 거 없기에요? 그런 거 뭐 저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네, 다 댓글 지워주세요. 네네네. 예. 네. 뭐 사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있다 소개 정도. 네, 소개 정도고. 네. 신성 ST 이런 종목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성 ST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뭐 비싼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나중에 연간 실적으로 이게 사라졌네요. 지금 점점 올해 같은 경우도 2천억대가 들어오네 매출이.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게 빠르게 2027년도를 조 단위로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달렸는데 그런 식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올라올 수 있다. 또 하나가 관련된 쪽들이 한중 NCS가 있죠. 한중 NCS는 삼성 SDI 쪽들 이런 걸로 같이 본다 그러면 ES 부품 쪽들도 슬슬 볼 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섹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일단 또 보셔야 될 게 전력기기 쪽이죠. 네. 조방원 저는 또 섭섭하죠. 이거 빠지게 되면. 네. 지금 북미 쪽에 공장 갖고 있는 대표적인 쪽들이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120만 원이에요. 네. 저희 한참 3, 40만 원대 했다가 효성중공업이 1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올해 4월 달만 해도 40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4배가 뛰었어요. 그래도 이러고 있네요. 네,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 관세 때문에 전압기 가격도 올라간대요. 근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철강 함유 부분에 대해서도 50%가 반영된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 50% 관세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주가 이렇게 막 우르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철강 함유 부분까지 35%까지 계산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관세가 약 한 18%가 된대요. 그럼 저희가 품목 관세 한 15% 되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3%포인트 올라가는데 이것도 다 전가가 가능하대요. 근데 거기다 또 효석이나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에 공장이 있어요. 그럼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않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빠진 건 기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거기다 또 전력기기 PPI를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다 안 빠져요. 저 위까지 가 있어요. 이제 하다 못해서 스위치 이런 것까지 거기까지도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북미는 지금 그동안 인력 때문에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해왔던 게 다 수입 멕시코도 25%고 지금 캐나다도 그렇게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효성공급이나 우리께 18%면 이게 더 싼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계속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혹시 AI 시대에 전력기기와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쪽들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그 중에서 이제 산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 여전히 지금 그 확장세로 봤었을 때 BESS용 변압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 쪽인데 배터리가 들어간 ESS 쪽에 들어가는 변압기들은 아마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이게 이번에 IR 때 보니까 이거는 북미 쪽에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되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게 성장포만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수주 산업이죠. 수주만 꾹 늘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자꾸 오른 것만 안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삼천시대에.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랜만에 드린 질문 같은데 1억 있다라고 한다면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1억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복권. 이것도 예. 네네. 포트폴리오니까 복권도 좀 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규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조방원 전 뭐 이런 쪽에서 일단 그냥 덕 사지 마시고 흔들린다. 빠진다는 시점 쪽에서 그런 것들을 사가는 걸로 채워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또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바이오 쪽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바이오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좀 포함시키되 바이오 쪽들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비만 치료제가 대세죠. 비만 치료제가 대세인데 그중에서 안강 비만 치료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얘기 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제 생각으로는 한미약품.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다들 지금 어제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질의 뭐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는데 핵심이 이번에 11112가 경구역 치료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쪽에서 좀 기대감이 막 높아다 보니까 그쪽 몸값이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걔네들과 그 친구들과 좀 다른 한미약품의 강점이 뭐냐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의 기존의 GLP-1 관련된 수용체로 들어간 것들은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근손실이 발생해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 빠진 건 좋은데 근손실이 발생하면 단백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단백질이 좀 같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면 우울감과 모든 삶의 의욕이 많이 저하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은 빠져서 좋은데 이게 문어가 될 것 같아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한미약품 거는 반대입니다.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근손실 방지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체중 감소, 근손실 방지. 두 번째는 근육량 증가. 그런 게 있어요? 예, 14%가 증가됩니다. 이야. 제가 약장사 같네요? 네. 바이오 얘기하면 다 약장사 같아요. 네. 거기다가 체중 감소까지 이게, 지금 그 전임상 쪽에서 그러니까 영장류를 대상으로 했던 거 약간 원숭이 쪽이겠죠? 네. 실험에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디벨롭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쪽은 근육량 증가되는 그 파이프라인은 세계 최초예요. 네, 그렇게 했다고 마지막으로 GLP-1을 또 새롭게 꾸려가서 지금 이상 결과 나오게 돼서 이제 상용화 들어가는 게 에페글라이드라고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과도 GLP-1 계열인데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조금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하는데 그쪽도 상용화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년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쪽에서 안 간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약품도 한번 선택지로 보시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소비재 쪽들이죠. 네, 그래도 잘 나간다라고 하는 쪽들은 외국인 관광객들 K-팝 디모노터스 보려고 막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 영화로도 개봉했더니 뭐 이틀 동안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막 그래요. 거기 딱 영화관에서도 따로 개봉하더라고요. 넷플릭스 본 걸 영화관 가서 또 보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떼창 부르고 막 하더라고요. 네. 저
이제 그렇게 좋나 싶은데 좋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련주를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요즘에 그게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국립중앙박물관. 뭐가 돼요?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네네. 있는 건데 네. 외국인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면은 아니 이렇게 외국인 다 그 유료래요. 근데 무료로 개방하면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 특히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가장 불만이 뭐냐면 거기 굿즈가 너무 없다. 기념품 사러 가고 싶은데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주문해서 그때 뭐더라? 그 해태 뭐 무늬 뭐 그거 K-팝 데모넌트스 네, 거기 나오는 캐릭터. 네, 예, 얘 뭐 툭 치게 되면 계속 하고 툭 치고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셨죠? 봤어요. 네. 네. 그거 지금 주문했는데 3개월인가 6개월 걸린대요. 네,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대요. 근데 그런 쪽에서 거기서 문양 닮은 키보드를 하나 내놨는데 품절이라고. 그거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갑니다. 키보드 만든 회사가. 그럴 정도로 지금 제가 열광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에서는 내수로 잡힐 겁니다. 그들이 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들로 봤을 때 뭐 지금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쪽에 나올 수 있는 소비재 쪽에 대한 변화들 보시면서 어차피 뭐 임의용 화장품 쪽은 잘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실적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밀린다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꾸려가시면은 포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는 그냥 두산그룹이 제일 나은가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은 그 중에서 뭐 사요 그런 얘기로 하시면은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두산이 워낙 또 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BHI라든지 약간 그런 쪽도 봐도 괜찮은 건지. LNG랑 원자력을 같이 하는 쪽들. 그리고 또 LNG 쪽에서 화공 쪽에 난 진심이었다. 한 쪽들로 보면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냈는데 이번 실적이 팍 튄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건 시총이 좀 적어서 제가 2천억 3억 된다가 보니까 좀 그런데 그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나도 이때 뭔가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핵심은 원자력과 LNG를 같이 이쪽은 원자력 발전, LNG 복합화력 발전 다 발전 쪽과 에너지와 연결된 쪽들입니다. 그거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이 되게 보면은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7월달 중반부터 왠지 계좌가 자신이 없고 좀 힘 빠지는 것 같고 그때가 고점인 것 같고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예전에 K증시입니다. K증시 뭐냐면은 변동성이 살아 움직입니다. 또 재미없고 막 섹터만 가다가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삐끗하면 세론 나오고 근데 그 세론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 말고는 중요한 섹터 지금까지 강한 섹터들의 세론은 아까 말씀드린 수주만 이상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중 확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싸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사야 되는데 그런 때 손절하지 마시고 그런 때를 이용해 간다. 가격을 올라갈 때는 차트가 막 올라가게 되면 이뻐 보여요. 그리고 쫓아갔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손절이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관망.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주변에 사서 나 10% 벌었네 20% 벌었네 무시. 그러다가 이 친구들 손절할 때 내가 사면 됩니다.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 네. 돈이 원래 잔인하죠. 네. 냉혈하고. 그런 쪽에서 일단 시세를 잘 이용하자. 그러면 나도 현명한 투자자 파이팅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이었고 뭐 연설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연사 그만큼 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또 모션인 것 같고 그런 얘기 잘 여러분들이 곱씹어가지고 또 9월이라든지 남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말씀해주신 투자 아이디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